시장의 추세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할 때 어떤 징후를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전혀 다르게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정책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월에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정책 방향도 내놨고요. 7월에는 세제 개편안도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장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 우선은 두 가지 뉴스는 서로 다른 뉴스예요, 사실. 그죠? 우선은 세제 같은 건 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이긴 하나 지금 세제 얼만큼 깎아준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의 다운턴 모멘텀을 바꿔버리냐? 절대 아니에요. 지금 기준금리 임팩트가 워낙에 커버리기 때문에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에 있는 펀더먼털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매물이 출하되는 정도의 효과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50만 호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50만 호를 어디다 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전혀 다르게 갑니다. 가격의 트렌드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충청권 같은 경우에 2010년대 쭉 거의 플랫해요. 평평해요. 2020년, 2021년에 급등한 것이고 대규모 공급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계단식으로 한번 꺾인 다음에 또 평평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주는 거는 좀 지역마다 상황을 보면서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정도 250만 원 공급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토지 시장을 자극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 택지를 지금 국가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토지 시장을 자극할 것이고, 근데 토지 시장하고 아파트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이거는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격을 보고 고른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약할 거예요. 예. 네. 정말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슈가 그렇게 많이 돼서 이제 공급 정책을 이렇게 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수요 위축으로 오히려 진짜 250만 호를 이제 진짜 공급해버리면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이런 가격이 앞으로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마 언젠가는 꺾이겠습니다만은 꺾일 때까지 기준금리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린다고 할 때 다시 예전처럼 0%대로 안 내려가요. 2%대라고 하더라도 2%도 상당한 그 선이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250만 원이라는 그 주택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이 부동산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 국가 예산이 있으면 수도권에 그 토지 비축을 해야 돼요. 랜드뱅킹. 그러니까 국가가 미리 토지를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갈 것 같은 모양새가 있으면 그때 우리 땅이니까 짓겠다는 사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0만 원 건설을 숫자에 지나치게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집행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번 서울시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교수님께서 이제 강남 불패는 다 거짓말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KB 통계에서도 서울이 이제 하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좀 갈 거라고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인덱스는 사실 작년 11월부터 꺾였어요. 꺾였다가 3월 달에 인수위에서 좋은 메시지 나오면 3, 4월 올랐다가 지금 다시 꺾이는 거거든요. 이제 KB도 같이 이렇게 꺾이는 것 같은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우선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만 보자고요. 송파구에서 이제 엘리트, 엘스, 리센스, 트리즘 있는데 거기가 다 이렇게 하면은 잠실역을 중심으로 해서 딱 있잖아요. 그죠? 2000년대 초반에 다 재개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대략 15,000세대예요. 15,000세대고 가장 많은 평형대가 제가 알기에 33평형대예요. 그럼 33평형대만 뽑은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반 그리고 강남 전반은 꺾였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부 아파트에서 고가 나온 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주택이 신고가를 올렸다, 뭐 100억 하는 게 120억 됐다. 그건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주로 사는 30평대 아파트 시장에서 송파구에서 그 가장 큰 단지가 꺾였다는 거는 송파구 잠실하고 역삼동하고 비슷해요. 역삼도 약간 비슷한데 그럼 거기가 꺾였으면 여기도 꺾이는 거예요. 역삼동이 꺾였으면 조금 이따 도곡동이 꺾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인 리액션이 나오는 마켓이기 때문에 지금 마켓이 꺾인 거는 다 같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또 공급 측면에서 이제 모아주택이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또 이제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 꺾이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 촉진 대책 과연 옳다고 좀 보시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장하고 미래에 만들 아파트 시장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은 거잖아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다세대 연립빌라를 부시고 한 3,000평짜리 땅 안에서 이제 같이 뭐 개발하는 건데 그건 토지 시장인 거죠, 사실은요.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재개발은 이제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들 그거를 좀 묶어서 모아타운 한다는 건 저는 그 정책 방향은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예, 세입자하고 기존 주민들을 좀 재정 창률을 높인 방향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방향은 나쁜 방향으로 보지는 않아요. 전세 시장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지금 전세 시장이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좀 말씀과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우려와 다르게 이제 전세 시장도 침체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우선은 근본적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워낙에 비싸니까요. 사실은 네. 그게 있고요.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달에 시작돼서 2022년 7월 달에 급등할 거란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2020년 7월 달에 이만큼 거래를 했다가 전세 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안 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세 계약 건수를 보시라고요. 1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7월 달에 몰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미 분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덜 꺾이는 거였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경쟁을 했으니까 시장이 옵티멀 가격을 쫓아가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의 소득이 안 오르는데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 금리가 올랐는데 뭐 10억 하던 전세자금을 14억 한다니 그거를 쫓아가지고 거기 살겠냐고요. 더군다나 서울이라는 데가 폐쇄된 시장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면 딴 데 가서 살면 돼요. 남양주를 가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나치는 게 과도하게 해석했던 것이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매매 전세 동시에 꺾였어요. 동시에. 예.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장의 추세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할 때 어떤 징후를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터지는 시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공간 시장하고 이제 캐피탈 마켓 금융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금융 시장이 너무 센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꺾인 다음에 기준금리가 같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시점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꺾이는 시점까지. 그래야지 모기지 이자율이 정체 또는 꺾이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점에서 거래량이 언제가 터지느냐예요. 거래량이 터지는 거. 근데 거래량을 월 단위로 절대 보시면 안 돼. 최소한 분기나 1년 단위로 보셨을 때 명확하게 터져요. 그러니까 2016년 거래량 터지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네. 저는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교수님 딱 붙어가지고 이번에도 알찬 정보로 너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교수님께서 또 말씀 나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